오늘 제가 드릴 주제의 두 가지인데 주로 크게 얘기하면 그 운동이 원주에서 시작되고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주제인 협동조합 관련 얘기입니다. 협동조합.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한살림.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한살림 혹시 회원이신 분? 조합원. 엄마가 조합원이다. 엄마. 예. 네. 엄마가 뭐 사갖고 오세요? 주로 한살림에서? 예? 아, 조합원인 것만 아시고요. 집에서 식사 잘 안 하시죠? 예. 한살림 조합원은 집에 가서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그 좋고 비싸고 농약 안 쳐서 한 거를 안 먹고 밖에 있는 그 불량식품들 많이 먹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한살림 거 많이 드세요. 엄마가 특히 조합원으로 계시면. 이 한살림이 원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한 반은 얘가 왜 시작됐는지 이 얘기가 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동조합. 최근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예. 오, 그렇죠. 기본법이 작년 12월 29일 날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올 12월 1일 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돼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얘가 유명해진 이유가 기본법과 더불어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구시죠? 반기문 씨잖아요.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인데 유엔에서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 해라고 딱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데 유엔에서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했을까? 그리고 뭐 비선에서 들리는 말은 우리나라가 이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유엔의 대빵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협동조합 해라고 떠들었으면 자기네 나라에 뭔가 여기에 맞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어떻게 급하게 추진돼서 하여튼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협동조합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반가운 일인데 원래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국회나 당시 뭐 중앙부처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방관한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들이 대기업서부터는 이렇게 쭉 있었으면 개거품 물고 되게 반대했을 법인데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저희들한테는 되게 잘 돼서 요거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거의 이구동성으로 야 저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 깜짝 놀래요. 일본은 이걸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시작한 지 한 6개월, 8개월 만에 그냥 법을 만들어서 그냥 공표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이제 또 하나의 큰 줄거리가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하라. 요런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 자마니 교수가 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데 협동조합으로 하라라는 이 명제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 혹시?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작은 구멍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체를 친구랑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야 그래 그럼 너는 협동조합으로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는 하는 사람이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생길 거예요.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 얘기들에 대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시죠? 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을 활동하시는데 협동조합 얘기가 한 번도 뭐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그걸 연결시킬까요? 없어요, 저도. 협동조합과 복지가 만나서 해본 게 한국 사회 별로 경험이 없어요. 앞으로 될 거다라는 건 해외 사례나 이런 거 갖고 좀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10강을 다 마치시는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감명적인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원주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대타 뛰면서 협동조합 얘기 하나는 했더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협동조합 갖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요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거다. 또 제가 또 그거를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이제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주가 아까 이 두 가지 운동이 시작이 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한국사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오세요. 작년에도 한 공식적으로 잡힌 것만 해도 1,500분 이상이 오셨고요. 올해도 끊임없이 오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몇몇 젊은 활동가들이 이렇게 많이 불려다닙니다. 원주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원주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원주 얘기를 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원주 역사를 어제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다시 협동조합 역사를. 눈이 퀭하지 않나요 지금? 원래 안 그랬어요. 그렇죠? 이틀 전에 저 봤을 때 안 그랬죠? 김남희 선생님. 네. 그래서 그냥 우리 편이 아니야. 그렇죠? 1부, 2부, 3부로 제가 나눴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1부 역사는요. 1965년서부터 77년이 제 1부 역사가 돼요. 이게 원주 협동조합 관련된 겁니다. 이게 원주 전체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개인이 졸다가 들어갔고 딴 데 가서 야 원주는 65년도서부터 시작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 관련된 게 이때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왜 65년을 잡냐면요. 혹시 이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일순 선생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누구요? 최혁진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분이? 네. 이분에 대해 구라를 쳤어요, 그래서? 네? 잘 치던가요? 좀 가명함을 해서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원주에 아주 유명한 어르신 중에 한 분인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는 여러 호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의당입니다. 무의당. 근데 이 분과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65년에 원주 교구가 만들어지면서 주교로 오신 분이 지학순 주교님이세요.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과 절친. 근데 이분은 해외파, 김수환 추기경님은 국내파.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이분은 되게 유명한 우리 한국사의 획을 그은 신부님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이 두 분이 65년에 원주에서 만나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교로 발령받아서 원주로 오신 거고, 이분은 28년에 원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무의당 선생님에 관련돼서는 원주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면 그 무의당 기념관도 있고 거기에 자료나 글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혹시 원주 오시면 그 밝음신약 건물 4층에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한번 잠깐 보셔도 되는데, 간략하게 이분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분이 20대 때, 30대 초반에 교육운동, 학교도 만드세요. 20대 때. 그래서 28살에 학교 이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때는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정치운동도 하세요. 사회운동이 일하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도 한 2번 출마하세요. 근데 다 낙방을 해요. 인물도 좋고 말도 아주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못 돌려요. 고무신과. 그래서 떨어졌어요. 2번 다.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쭉 하신 분이세요. 무의당 이 장일순 선생님이. 그리고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20살인가 21살 때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펜팔을 해요. 펜팔. 그때 나이면 저분 나이 한 1950년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쯤. 그때 우리나라에서 원주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이 아인슈타인 펜팔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도면 누구랑 할까요? 비교한다라면. 스티븐 호킹 박사? 영국에? 그 정도 급이 될래나? 하여튼 했어요. 요즘은 SNS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수도 있죠. 그때는 편지 쓰는 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근데 그 펜팔 내용이 더 죽입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자. 원 월드 운동을 하자라고 원주에서 떠들었어요. 20살, 21살 때.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몇 번 주고받으면서 세계는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약소국, 강대국 이렇게 나눠져서 하면 안 된다. 그걸 20살 때 했던 거예요. 뭔가 좀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던 분위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교육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 지원하는 공동체 운동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고 계셨는데 기주교님이 65년에 오면서 두 분이 만나서 그 뜻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 원주 지역 또는 강원도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잘 못 먹고 못 배운 사람들을 좀 잘 살고 그 여기 이제 계신 일종 공동체나 복지운동 하시는 분들의 뜻과 맞는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 형성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활동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뜻이 맞아서 일을 시작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신협입니다. 신협. 66년에 원주 신용협동조합을 만드세요. 원주에다가. 근데 50년인가 55년 그때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서서히 시작돼요. 카톨릭 쪽을 중심으로 해서. 60년대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0년대를 한 사셨을 만한 분 한 두 분 계실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쌀이 통일벼가 보급이 돼서 수확량이 늘기 시작한 게 73년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농약과 화학비를 쏟아부어서 식량 증식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60년, 50년 이때는 먹고 사는 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먹을 게 별로 없던.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예. 보리가 나기 전까지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고개를 잘 넘어야 돼요. 못 넘으면 죽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고리사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리사채.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은행이 지금처럼 변변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아까 저기 여러분들 얘기하셨죠. 돈이 한국에 몰려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든 더 쓰라고 강요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카드 쉽게 만들어주고 러시안 캐시 무대리 찾아가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래서 사금고죠. 사금고. 근데 사채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그 폐해를 극복을 시켜야겠다 해서 원주의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계신 일기 마을공동체 복지일꾼 일기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비용을 십시일반에 돈을 1,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이분이 갑자기 무슨 집안에 뭐 경조사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서 뭐 몇 프로 이자로 해서 낮게 해갖고 갚고 이게 돌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런 거를 전통에서 한번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죠? 개. 개를 어떻게 시스템화, 협동조합화, 조합화 시킨 게 어떻게 보면 신용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66년에. 근데 이 66년에 시작한 원주 신용협동조합 망합니다. 이분이 초대 이사장을 하셨었는데 망해요. 이 지학선 주교님이 카톨릭 쪽에 힘을 얻어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을까요? 직원이 돈 갖고 튀었어요. 직원이. 왜 튀었는지 모르는데 튀었어요. 아예 안 되겠구나. 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이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교육을 다시 막 시작을 해요. 그 당시 이제 사진 보면 교육하고 나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 다 끝나면 여기 앞에서 다 사진 찍으실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교육. 그래서 다시 만들어냅니다. 원주에다가 신용협동조합을 72년인가에 밝음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내요. 다시 실패한 경험을 갖고. 하여튼 요 65년에서 77년까지는 이 두 분이 중심이 된 원주의 그 당시 저희처럼 이제 젊은 지금 이제 다 70, 80이 어르신들이 당시 이제 서민, 농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또 하나 뭐 에피소드는 그 노동자 지원했던 에피소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버스 안내양 혹시 아세요? 버스 안내양? 영화에서 보셨죠? 아니면 역사책이나. 버스 안내양들이 옛날에 버스 가면 사람 태우고 토큰을 받거나 회수권, 돈을 받아서 오라이 하고 땅땅 두들기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 버스 안내양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버스 안내양 분들이 상당히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셨어요. 10시간, 12시간을.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가 받는 그 당시 급여 수준이 뭐 300원, 350원 상당히 열악한 급여다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때는 막 이촌 향도라 누나가 그런데 안내양이나 공단에 와서 일을 하면 자식, 동생들도 이렇게 돈도 좀 보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돈을 현금을 만지니까 뭘 해요? 예?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짝 하는 거 진짜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 뭐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삥땅. 삥땅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일본 말 같아서 저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삥땅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쳤는데 양심에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CBS 라디오 방송에 보냈어요. 저는 이러이러 지금 상황을 쭉 해서 이러해서 양심 찔리는데 이게 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냈으니까. 단순한 뭐 라디오 사연도 아니고 엄청난 고민을. 그 당시 버스 안내양들이 그런 게 많아서요. 버스가 창고지로 들어오면 그 회사에서 심지어는 옷을 다 벗겨놓고 팬티가 벗고 뛰게도 했대요. 이거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도 일이 힘들어서 졸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런 양심을 같이 느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학선 주교님이랑 당시 연세대학교 뭐 채플 그 목사님으로 계시던 이름이 상관 안 돼. 그분이랑 토론자로 나가서 죄가 아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박정희 시퍼런 유신 정권 하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서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용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주교님이자 신부님이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의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와 국가의 몫인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어떤 뭐 더 많은 돈을 치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이 65년 이때서부터 77년까지 그 활동한 거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두 말로 요약하면 생존권 지원을 한 거예요. 이 두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신용협동조합 같은 거, 공동체 활동, 농민의 쌀값을 적정하게 보장받는 거, 노동자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것들을 지원하는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지원을 했어요. 생존권 지원 활동을. 근데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자유권. 5.16 쿠데타로 잡았잖아요, 정권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선거를 해서 이긴 사람이 70년 초반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두 사람이 맞짱을 딱 떠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서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해요. 그 다음에 더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79년까지 18년 동안 장기 독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암울한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권 활동을 하세요. 혹시 요즘 그분의 따님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참 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사 문제. 그래서 이 지원을 또 이 두 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74년에 일어난 그 민청학년 사건으로 기주교님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이 두 분을 잘 따랐던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인데 김지아 시인이 이 두 분과 함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같이 잡혀가요. 많은 사람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주교를 감옥에다 넣을 만큼 당시 우리 자유권이 상당히 억압받던 시대입니다. 김지아 씨는 그 당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여튼 요 지원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원주에 KBS 방송국 옆에 있는 원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성당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근대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 자유권, 당시 유신 헌법,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활동을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아닌 지역에서 종교인들, 사회에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그래서 이 원주를 민주화 그 당시 운동의 성지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거짓말 같죠? 우리 저 급수탑을 아시는 분과 함께 언제 한번 원주 오세요. 급수탑 정도 아실 분이면 이거 알 것 같아요. 이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이 활동들을 목숨 걸고 한 거죠.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존권 활동을 계속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따 제가 이제 후반부에 얘기 드릴 거랑 좀 연결이 돼요. 이 협동,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72년에 남한강에서 대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원주가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접경이에요.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여주 이렇게 해서 접경 지역인데 거기서 대홍수가 나서요. 위로는 영월, 밑으로는 양평까지 한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를 지주교님이 독일의 재단에서 그 당시 단양군 1년 예산을 빌려와요. 빌려오는 게 아니라 꼬아 그냥 가져와요. 기부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협동조합적 방식, 공동체적 방식으로 지원을 해요. 해보니까 그 피폐했던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소출을 올리고 뭐 이런 활동들이 되는 거예요. 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신용협동조합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교육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마을을 개척하는 실험을 또 요때 대홍수 때 해요. 그래서 그 명칭이 원주인역 카톨릭교구 사회 그러니까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인데 요것이 성공을 하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재해대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 모델을 사회개발위원회로 전환해서 강원도에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태백, 정선 이런 광산이 많은 동네에다가 신용협동조합, 공동체 방식으로 마을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당시 이 두 분의 뜻을 따라서 하던 어르신들이 글로 가요. 이렇게 농촌으로 가고 광산으로 가서 막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을 무려 70여 개 이상 강원도 일대 만들어내고 요 2부 때 말씀드린 소비자협동조합도 한 50여 개 이상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적 방법으로 마을과 지역을 바꾸는 활동들, 공동체적 지원 활동들을 이때서부터 원주가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해왔다는 거. 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써놓고 이렇게 막 떠드니까 좀 이상하시죠? 이따가 이분들 얼굴을 PPT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쭉 그런 활동들을 쭉 해오시다가 요때쯤 돼서 아까 말한 생존권 지원과 자유권을 위한 싸움을 했던 투쟁을 했던 것을 뭔가 이렇게 좀 바꿔요. 바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당시 70년대 사회를 바꾼다는 게 좀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감옥에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희당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그 국회의원 2번 출마하고 나서 감옥을 가세요. 근데 그 출마해서 부르짖었던 정책 때문에 감옥을 가요. 혹시 우리 원주를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그게 뭐 때문에 가셨는지 대충 째려 맞춰 한번 보실래요? 평화 통일을 주장해서 감옥을 가세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요. 중립화 평화 통일론. 그러니까 50년대 이승만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무력으로라도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게 당시 국가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갖고는 또 한 번에 6.25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중립화 평화 통일론을 떠들었다가 강원도 대표 빨갱이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강원도 대표 빨갱이로 잡혀가세요. 그래서 8년 선고받고 3년을 춘천교대에 살다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김지아 시인이 중학교 3학년 때쯤인가 원주로 와서 이분을 만나서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요. 근데 김지아 시인 보고 그랬대요. 감옥에서 딱 나와서 지금 우리의 운동을 조금 더 이렇게 돌아서 가자. 종교로 좀 이렇게 우회해서 가자라는 말을 하셨대요. 왜 그랬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한 3년 계시면서 그런 뜻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사회 뭐 안정법, 사회 정화법 이런 걸로 해서 밖을 잘 못 나가시고 계속 감시를 받아요. 그래서 원주 경찰서에서 이분 집 한 직선거리 30m 옆에다 파출소까지 하나 만들 정도로 계속 감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아까 74년 그때 민청학년 사건으로 감옥 가고 가장 잘 따르는 김지아 시인이 사형 선고받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되게 포괄적인 거죠. 언제 이런 활동들을 자유권, 생존권 지원을 하던 자기 제자, 동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아까 감옥 나와서
이게 종교. 근데 그 당시 종교를 카톨릭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냥 카톨릭이 아니라 융합된 어떤 종교에 대한 생각을 하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전환을 하는데 이때 이후로 더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존권 지원과 자유권 지원을 계속 하긴 하되 이것만 갖고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해서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7년 요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90년 지나서나 얘기 나올 법한 지속 가능에 대한 고민, 요즘 말로 하면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산업 문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똑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고 파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환경이나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가는 문명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2년에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유엔이 주관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거 한 20년이 돼서 다시 브라질로 사람들이 개뜨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지구 개발, 보존에 대한 논의를 또 했어요. 혹시 그래서 각 지역에 혹시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나 막 의제 21 이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92년에. 유엔 주관을 브라질 처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일본의 교토 의정서에서 탄소 이거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이후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70년대 말에 먼저 원주의 무인항선의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20년 이상을 앞서서 뭔가 고민하는 좀 지혜가 이 장일순 선생님 포함한 어르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핵심은 생명을 중심으로 세계관에 대한 전환을 얘기를 하세요. 생명을 중심으로. 근데 이 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동식물의 그 생명을 저희는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들은. 나는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또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 나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없으시죠? 네.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생명을 섭취해야 돼요. 근데 그 섭취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이 생명의 세계관으로 전하는 데 핵심인 거죠.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요. 그 감옥을 70년대 한 3-4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80년 신군부 우리 대머리 아저씨 아시죠?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분. 그분이 정권을 잡고 가석방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정리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원주 보고서라는 걸로 발간을 하세요. 원주 보고서로. 그 원주 보고서 제목이요.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동적 생존을 확장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필요한 생활의 방식을 협동의 방법으로 다 확산시키자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원주 보고서를 해내요. 거기에 김지아 시인이 쭉 이렇게 써놔요. 좀 말은 어렵긴 한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쭉 써놨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되게 좋은 말이 생명에는 핵과 여백이 있대요. 핵과 여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떻게든 남의 생명을 먹어야 존재를 해요. 근데 남의 생명 중에 어디 부분을 먹어야 되냐? 첫째, 핵을 먹어야 된다. 둘째, 여백을 먹어야 된다. 어딜까요? 네, 그렇죠. 핵이죠. 눈빛들이 뭔가 아닌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똑똑하신 분들이시네요. 여백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백을. 근데 자연계나 이렇게 우리 생태계를 쭉 봤을 때 핵을 섭취하는 놈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인간이. 양육강식에 뭐 시대고 자본주의는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무리
큰 호랑이나 사자라도 한 번에 사냥을 다 해서 뭐 토끼든 사슴이든 뭐든 다 잡아 죽이지 않아요. 딱 자기가 필요한 놈만 잡아서 먹고 배부르면 한 며칠 사냥도 안 하고 지내요. 그게 이제 생명의 생태가 그렇게 있어요. 핵을 안 건드려요. 근데 인간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생명의 핵을 건드려서 아주 망가뜨리고 있죠. 그래서 뭐 멸종된 식물든 뭐 자연이든 강이든 모든 생태계든 그걸 우리 인간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생명에는 핵과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을 섭취하면서 계속 돌게 하는 구조. 그런 세계관을 갖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실천의 방식이 협동적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면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2부 내용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관으로 바꿔서 협동적 생존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가 나름 협동조합 운동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이렇게 원주 사람을 불러서 원주 요 지금 얘기를 듣기도 하는 거죠. 근데 당시는 없는 거예요. 협동적 방법으로 그런 실천을 한 곳이. 그래서 77년 이때서부터요. 85년 6월 24일 좀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실천들을 막 하세요. 그래서 당시 79년 강원도 평창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 평창 신리라는 곳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아주 그 평창이면 지금도 고속도로 뭐 잘 돼 있지만 되게 먼 거리입니다. 옛날 서울에서 거기 가려면 뭐 6, 7시간 더 걸렸을 거예요. 그 평창의 작은 동네 마을 신리라는 마을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요즘은 뭐 소비자 협동조합이 되게 이제 도시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당시 농촌에 소협을 만듭니다. 소비자 협동조합. 왜 만들었을까요? 소협을. 농촌의 농민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당시 농협이 있습니다. 농업 협동조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제 기본법이 12월 달에 되는데요. 그 전에 8개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존재해요. 개별 협동조합이. 첫째, 농협. 축첩, 원예농협 이런 거 다 농협에 들어갑니다. 농협법이 있어요. 다음이 수협. 그 다음이 산림조합이 있어요. 산림조합. 그 다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변초. 뽕과 담뱃잎 관리하는. 그 다음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입니다. 신용협동조합과 똑같아요. 근데 왜 얘네들을 6개를 먼저 말하느냐? 협동조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협동조합은 밑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얘네 6개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국가가 만들어요.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요. 87년 민주화 운동이 막 터지기 전까지는 내무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합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로 보면 저건 협동조합이 아닌 거죠.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신협과 생협이에요. 생협. 요즘 이게 한살림 생협, 아이쿱 생협, 뭐 의료 생협, 대학 생협 이런 생협들. 요 2가지, 그러니까 8개 중에 요 2가지만 밑에서부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조합을. 요 소협은 왜 얘기 안 해요? 소협을? 이 8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있어요. 생협법, 농협법 이런 법이 있는데 당시 70년대 말 80년대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붙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뭐 공동육아 협동조합. 근데 공동육아 협동조합 법은 없어요. 공동육아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고 이름을 협동조합 형태로 하니까 협동조합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기본법이 이제 12월 달에 되면 기본법을 통해서 법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공동육아 협동 이런 비법인격들이. 당시도 똑같은 겁니다. 농촌에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소비자 협동조합을. 왜? 말씀드린 대로 농협은 국가에서 농촌이나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의 개선, 복리 증진. 농업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하면 내가 농사 잘 져서요. 판로를 잘 개척해서 보관을 잘하고 농기구를 잘 빌리고 해서 잘 판매하면 돼요. 그럼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갖고 잘 살면 돼요. 근데 그걸 농협이 잘 안 해주는 거죠. 못한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농협 믿고서는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우리가 생활에 쓰는 소비재 물품만이라도 공동구매 같은 거 해서 싸게 하자. 그래서 당시 이제 평창 시리에 처음 생긴 건 아까 이동거리 많다라고 했잖아요. 비싼 거예요. 라면 가격이 뭐 서울에서 100원, 원주는 120원, 여기는 150원 더 비싼 거예요. 이동거리 많고 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사 먹기보다는 같이 사자. 공동구매. 그렇게 해서 농촌에서 소유업들이 이 당시 2부 때 막 만들어요. 79년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지원 활동들을 일부 서서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소유업들이 막 생기다가 85년 6월 24일 날 생긴 거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도시. 원주는 지금 한 인구 33만 정도 되는 좀 작은 중소도시인데 당시에는 더 작죠. 근데 이런 소유업들이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서 처음 생긴 게 원주입니다. 원주.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생명의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의 소유업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의 세계관이 담긴 물품 거래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 농업인 거예요. 아까 생명의 원리 제가 핵과 여백 말씀드렸죠. 내가 먹는 쌀과 배추가 걔네들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달걀. 여러분이 주로 먹는 달걀은 뭐예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무정란. 병아리가 되는 거는 유정란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게 하자. 유정란. 이런 걸 한 거예요.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원주라는 도시에 소유업을 처음 만든 날짜가 이겁니다. 85년 6월 24일. 근데 이런 흐름이 원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혹시 안양에 사시는 분? 없어요? 안양의 바른생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양의 바른생협도 요때 비슷하게 생겨요. 한두 달 차이로. 그래서 지금 안양 바른생협으로 해서 두레생협연합회 회원조직으로 그런 뜻을 실천하고 있어요. 인천에서도 그런 게 생겼었대요. 근데 한 몇 년 하다가 힘들어서 사라졌대요. 근데 원주는 이때 생겨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이거를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소유업들이 80년 전후로 85년 이때까지 많이 생겨요. 농촌에서 많이 생겼다가 이제 도시에서도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소유업이 이제 두 가지 소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물품을 공동구매하거나 직거래하던 소유업이 있고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도시에 만들어진 소유업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디가 살아남았을까요? 둘 중에? 네? 네. 생명의 세계관을 부르짖는 동네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으시죠? 보세요. 한살림. 이거 시작한 동네입니다. 한살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협, 아이쿱 생협, 두레 생협, 뭐 여성 민우의 생협, 뭐 YMCA 생협, 그 외 기타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협들이 있어요. 다 얘네들이 뭐래요?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해요.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게 원주 소유업은 지금 이제 한살림은 생명의 세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소유업들도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새롭게 한 거예요. 그냥 일반 물품을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 그게 친환경이 잡힌 거예요. 친환경. 그걸 가지고 이때서부터 쭉 해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생명의 세계관 또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한 생협들만 남아 있어요. 처음엔 소유업이죠. 소유업. 명칭이 소유업이었어요. 쭉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80년 넘어 90년대 초반에서 이 소유업들이 도시 지역에 막 생기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자기네가 개척한 생산지랑 농산물 직거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1999년에 법을 만들어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데들을 다 뭐라고 해요? 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 생활협동. 그래서 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요. 99년경에 다 재창립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업이 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요 활동이 2부인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주가 만약 1부, 2부 역사를 가지고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협동적 생존을 한 실천. 근데 여기서 좀 빠진 게 80년 그때 원주 보고서 나온 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실천을 경험할 곳이 없으니까 해외로 가요. 독일, 일본, 뭐 대만 이런 데 가서
협동조합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견학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85년 6월 24일 원주에 만들고요. 86년 12월 4일 한 1년 반 후에 이 1부, 2부의 역사를 압축을 딱 해요. 어떤 한 분이. 그래서 이 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서울로. 왜냐면 절대 다수 인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원주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온 생명으로 중심한 생존권, 자유권 활동을 통해서 생명으로 세계관 바꿔서 협동적 생존으로 가는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올라가세요. 그게 뭘까요? 예? 제가 어디서 왔어요? 예. 한살림. 한살림으로 이걸 만들어냅니다. 지금 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분들 모시고 한 어르신들이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한살림 이 운동을 쭉 하신 박지열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원주에서 계속 원주소협 초대 이사장으로 계셨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1년 반 후에 서울 제기동에 작은 쌀가게, 10평 남짓한 쌀가게를 만드세요. 근데 그 쌀가게를 만들면서 이 역사를 쫙 가지고 한마디로 응축을 합니다. 살린다. 더불어 함께 모두 같이 살린다 해서 한살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10평 남짓한 서울 제기동의 쌀가게 이름이 한살림 농산이에요. 한살림 농산.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부터 이거를 원주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지고 가서 얘를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금의 전국의 한 20개 지역에 한살림이 33만 세대면은 한 100만 명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2,000명.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급여받고 하는 사람 1,000여 명. 그러니까 매출 공급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200억. 이게 나름 이제 큰 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죠. 아이쿱 생협이 작년 말 기준 한 2,700억 됩니다. 한살림보다는 좀 많아요. 조합원 수는 한살림이 한 절반, 한 15만, 16만 돼요. 그렇게 이제 큰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부, 2부 이제 원주의 역사인데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65년서부터 해서 이 두 분이 시작했고 어떻게든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원하고 또 당시가 독재 시대니까 자유권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많은 소유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원주만의 생명사상을 가지고 엎어서 한살림을 만드는 이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요 3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3부의 얘기를 드리기 위한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 한마디로 하면. 저도 이제 원주에서 15년 살고 있습니다. 원주 태생은 아니에요. 원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원주에서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을 글로 가서 뒤늦게 대학을 글로 가갖고 거기서 지금 계속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나름 이렇게 저도 뭐 복지운동, 협동운동 얘기하지만 나름 또 그 꼴잡지 않게 진보정당 운동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2006년에 민주노동당 하나만 믿고 시의원도 한번 출마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천만 원 빚만 지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눔의 집에서 일할 때 나눔의 집 딱 일을 하다가 야 이건 아니다. 뭔가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원주의 복지 현장을 좀 바꿔보자 했을 때 잘 눈에 들어온 게 시의원이 되면 저 복지 저 많은 행정들을 이렇게 연결 막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은 너무 작은 단체인데 큰 단체들이나 행정에서 소비되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현장을 다녀보니까. 너무 작은 단체에서 종합복지관 같은 데 가서 막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 자기네 바운더리가 딱 있어서 어디 노인 한 분이라도 뺏어가거나 서비스 가져가면 난리 나는 것. 그러니까 저희 같이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데서는 그럼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방법이 제가 이제 민노당 활동을 해왔다 보니까 시의원이 되면 그걸 너무 잘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또 정당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당시 제가 나눔의 집에서 80만 원 딱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없고 딱 달랑 80만 원만 딱 받을 때 저거다. 큰 뜻을 갖고 덤볐죠. 원주 출신도 아니에요. 원주 출신이면 우리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지연. 그렇죠? 원주라는 지역
지역 출신도 아니에요. 원주에서 원주고도 안 나왔어요. 보통 그 지역의 학연을 따지려면 고등학교, 초중고를 나와야 됩니다. 동문회 하려면. 대학교는 어차피 다 딴 데서 와서 모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학연. 그렇죠? 원주고도 아니에요. 원주, 초중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혈연. 우리 부모님 원주 사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원주 사람 아니에요. 원주 믿는 사람, 혁진형밖에 없구나. 근데 그 사람 지금 성남에 혈연지연 학연. 그렇죠? 이거 있어야 어느 동네 가서 시의원이라도 하고 이렇게 발도 좀 내밀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각하는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있죠? 교회 인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교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 네? 혈연지연 학연 이거 어느 사회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자기 혈연한테 내가 돈이 한 10억, 100억 있어요. 갑자기 죽게 됐어요. 옆집 아저씨 준다. 둘째, 자기 자식 준다. 누구 줘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 가끔 어쩌다 배추 팔고 평생 모은 돈 대학에 주는 위인과 같은 할머니 분들 계실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진짜 위인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위인이시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자식 줘요.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혈연, 지연, 학연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복지 행정을 뭘 하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하기 참 힘들죠. 하면 좋아요. 그럼 더 시너지 효과가 제가 볼 때 더 날 거예요. 일천 공동체나 지역의 복지운동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일단 이 끈을 잡아야 뭐가 돼도 돼요. 근데 원주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이 1, 2부의 역사를 통틀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님은 교회 인연을 만들어서 국가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계속 활용하고 계시고 원주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협동적 인연이 있는 거예요. 협연. 원주는. 그러니까 원주도요. 대성고, 무의장 선생님이 세운 대성고, 지주교님 쪽에서 세운 진강고, 그거보다 더 쳐주는 원주고. 이런 데 좀 나와야 말빨 먹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먹혀요. 근데 저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원주에서 15년 사는데 한 10년 활동을 협동적 인연 안에 지금 하고 있어요. 협동적 인연. 그러니까 원주가 지금 이렇게 좀 나름대로 협동적 운동이 제일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 1부, 2부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1부, 2부의 역사를 가지고 협동적 인연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협동적 인연을. 협동조합을요, 정의를 하면 협동조합은 그 세계 협동조합 연맹에서 정한 그 정의 딱 세 줄이에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예요. 사업체를 통해서입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또는 뭐 열망, 요즘은 뭐 갈망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의를 내려놔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체. 아까 제가 일부에서요 그거 말씀드렸죠. 생존권과 자유권 활동을 끊임없이 지원했다. 원주가. 협동조합 정의로 이게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한번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쭉 보시면 많은 곳에서 자유권, 이 결성, 요거를 조금 좋은 말로 좀 바꾸면 결사입니다. 결사. 결사라는 말은 아시죠? 어떤 좋은 뜻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많은 결사체들이 있었어요. 뭘 위해서요? 독립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래서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연해주에서 뜻을 맞아. 무장봉기를 하던 외교로 하던 교육으로 하던 수많은 민족 독립을 위한 결사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죠. 협동조합 정의의 결성을 하는 게 자발적으로 결사입니다. 결사체.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1, 2부의 역사를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원주는 아까 생존권 지원하는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신영협동조합 제일 먼저 만들고 노동자, 농민, 서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을 제일 먼저 했다. 협동조합 정의로 연결시키면 사업체 활동을 한 거예요. 사업체. 협동조합의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많은 결사체들이 이 결사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자유와 민주화, 해방을 위해서 쭉 활동을 해왔어요. 70년대서부터 쭉 해서 80년대 보세요. 8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결사체 운동이 가장 제가 봤을 때 꽃피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7년을 기점으로 이 한국사회 많은 민주화가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형식적 민주화 뭐가 됐던 간에. 그렇지 않나요? 아까 이제 73년인가에 박정희와 맞짱져서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으로 못 뽑았어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어요. 유신헌법. 근데 79년에 총 맞고 죽었죠. 80년에 잠깐 대머리 아저씨가 투표했어요. 어떻게 해요? 간접 투표했어요. 체육관. 그래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99%인가? 뭐 그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 12월 19일 날 다시 대통령 뽑으실 거잖아요. 나는 단일화 안 되면 선거 안 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 박근혜랑 안철수랑 단일화 안 하면 난 안 하겠다 이런 분 계세요? 그렇게 단일화해도 참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예? 꼭 문재인과 하라는 법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문재인과 박근혜가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 세력끼리는 어차피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말이 헛나갑니다. 하여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게 87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7년에도 지금과 같은 엄청난 단일화 욕구가 막 대중들이 했어요. 누구랑 누구요? 예, 그분들이죠.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단일화하라고. 안 했죠. 끝내는. 그 결사체 활동이 80년대 가장 뛰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네 생존권,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요, 이 결사의 뜻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그리고 90년대 넘어와서는 뭐예요? 그 작은 풀뿌리 운동, 그다음에 NGO나 여성, 뭐 인권 뭐 이런 운동으로 많이 생활 밀착형 운동으로 많이 가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그 최근에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선 게 4, 5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인권 변호사나 참여연대 이렇게 해서 시민활동, 이런 결사체 활동을 엄청나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언제부터 이분이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픽 꽂히신 거예요. 근데 이 박원순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에너지가 엄청나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나자 빠질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쏟아붓는데요. 그거 따라가기 힘들대요. 그런 활동이 한국 사회에 많았어요. 즉 협동조합의 뜻으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결사의 뜻을, 인류의 역사로 보면 원주는 뭐예요? 생명사상, 생명살림이라는 결사의 뜻을 사업체 방식으로 풀어내는 유일한 끈을 협동적 인연을 갖고 해온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런 게 근데 적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결사의 뜻을 사업체 방식으로 풀어내서 해보겠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본법 만들어지고 하면서 최근에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을 해온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주는 이때서부터 그 뜻을 갖고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 신협을 만들어내고 85년에 한살림을 만들어내고 89년에 원주 생협을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들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85년에 원주 소협 만들고 그 박재일 돌아가신 회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잖아요. 한살림 운동을 이렇게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그때 올라갔을 때 나이가 48살입니다. 48. 딸이 5명이나 있었어요. 48에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쌀가게 사장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사장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떠드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죠. 생명의 사상에 깃들인 쌀과 배추, 벌레 먹은 배추, 유정란을 드세요.
그럼 서울에 있던 우리 깍쟁이 엄마들이 야, 드디어 나에게 이런 좋은 물품을 가지고 오는 구세주가 나타났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친 사람 보듯이 한 거예요. 미친 사람. 왜요? 말씀드려. 85년이고 86년이면요. 87년 아까 민주항쟁이 일어났어.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이 똘똘 뭉쳐서 조국해방, 민중해방, 사회해방을 부르짖던 때가 80년도였어요. 많은 운동. 그래서 이런 생명의 뭐 협동조합 운동 뭐 이런 거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 쟤네 뭐야? 요즘식으로 하면 무슨 개량주의, 뭐 소비자 운동, 뭐 이런 비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즉, 협동적 인연을 뜻을 품은 결사의 뜻을 사업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원주는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앞으로 마을 만들기나 지역에서 어떤 복지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소속된 풀뿌리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사의 뜻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원주에서 혁진이 형 대타로 왔던 사람이 협동조합 얘기를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협동조합은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민의 결사의 뜻을 사업체적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지역을 윤택하고 평화롭고 또는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떠들었구나. 그래서 협동조합적으로 그럼 우리도 뭘 한번 해볼까? 이거를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현장에 뭘 만드시면 된다고요? 제 나름대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협동적 인연을 앞으로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뭐 복지운동을 하니까 복연이 됐던, 복지의 인연이 됐던, 뭐 사회적 경제다, 사연이 됐던, 풀뿌리 운동, 풀년이 됐던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나는 지역을 변화시켜 보겠다. 박재일 회장님이 48에 올라가서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48, 58, 68 그렇게 고생하시고 70 좀 넘어서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나이 50 다 돼서 전혀 새로운 동네 가서 새로운 자기 결사의 뜻을 풀어낸다는 그것도 협동조합적 방법으로. 자기 하나의 급여를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 초기에 우리 한살림 초창기 멤버 어르신들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방법으로 결사의 뜻을 풀어낼 때 지금은 많은 이런 지원기관과 법적인 게 정비가 돼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00억인가 협동조합 기금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지원하겠다고.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뜻과 의지를 마을 주민들과 잘만 결사를 하면 좋은 협동조합 모델로 복지운동과 풀뿌리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 얘기를 3부에 조금 현실적인 얘기로 트렌토 이탈리아 협동조합 얘기랑 해서 마저 30분 동안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이제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어젠가 엊그저께 맞아 여기서 이제 그 일촌공동체 분들이랑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구리 정석구 대표님이시죠, 그분이 이사님. 예. 그리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50분 이상 지나면 뇌에 뭐 알파파가 끊긴다라 좋은 알파가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저 할까요? 예. 잠깐 5분만 그러면 쉬었다가 마저 저희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경축 사회적 경제를 이룩하자.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 저렇게 이정인 선생님 멋있으십니다. 사회적 경제를 꼭 어디 사세요? 서울 도봉 정도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서울에서 도봉이랑 관악 뭐 요 두 군데 또 광진 그래도 주민운동이 좀 잘 돼 있는 동네로 아는 도봉 정도면 좋은 사회적 경제를 한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적 인연을 하여튼 지난 65년서부터 그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주에 와서 살면서 제가 한 4년 전서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주 사람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원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런 협동조합이 그래도 될까 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작은 그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 받아서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한 결과가 딱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아, 원주는 이게 있고 이게 있게 한 어르신이 있었구나. 무희당 선생님이나 지교님이. 그래서 이 협동적 인연에 가까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뭔가 마을 기업이나 활동을 준비하는 곳은 자리를 좀 빨리 잡는 편이에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전혀 그걸 모르는 곳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 3년 지원받고 제가 그 당시 조사했을 때가 10개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준비하는 곳을 조사했는데 두 군데는 전혀 이런 데를 몰라요. 사회적 일자리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무희당 선생님이 저희 네트워크를 아는지, 근데 전혀 몰라요. 거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인연에 가까이 있는 곳은 지금 살아남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적 인연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원주만의 협동적 인연을 가지고 협동적 사업을 이제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아까 우리 이정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요즘은 뭐 이제 사회적 경제, 대안 경제, 호혜 경제, 자립 경제, 저희가 쓰고 있는 명칭과 같은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협동사회 경제. 하여튼 뭔가가 아까 여러분이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얘기했던 돈과 경쟁 중심이 아닌 뭔가 다른 방식의 이 사업, 어떤 경제를 좀 고민하자라는 게 요즘 최고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오래도록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장 오래도록 있으면서도 흥망성쇠가 있지만 이 협동조합이 그나마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는 그 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최근에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자본주의 틀 내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협동이라는 거는 늘 있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두레, 뭐 푸마시, 개, 뭐 이런 거 잘 떠들잖아요. 농적인 경제, 농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런 공동체적인 활동이, 협동이 너무나 당연해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두레 같은 게, 두레는 소위 말하는 이 농사를 같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내기도 같이 하고 추수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두레와 푸마시가 비슷하지만 좀 제일 다른 거는, 두레는 제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10평. 근데 이분은 100평을 갖고 있어요. 한 마을에 다 있어요. 지주도 있고 뭐 자기가 머슴도 있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동네 마을, 여기가 무슨 마을이에요? 이 동네가? 중구? 중구 중에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명동. 그렇지, 명동에 땅이 이렇게요. 나 명동역에서 내렸지. 죄송합니다. 리 개념으로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리 개념이 빠르다 보니까 그 하여튼 명동에 이렇게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분들이 다 땅을 어떻게 나눠 갖고 있어요. 이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지주의 딸이야. 제일 많아 아마. 그래도 다 같이 와서 하는 거예요. 나는 10평 땅이니까 모내기하고 가을 거지 할 때 난 10평만큼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만큼 하고 거기에 뭐 대가를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농적인 공동체의 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레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을 전체에 이 자기네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가서 그만큼만 하고 나는 많이 해서 이건 아니라 다 달려들어서 모내기를 다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도 다 같이 하고, 푸마시는 교환적인 게 있어요. 이번에 어디 푸마시 간다면 내가 이 사람을 이 동네 일을 도와줬어요. 집안 일을. 뭐 그쪽에서도 또 해주고, 이렇게 서로 개인적인 상부상조. 그러니까 두레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두레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한테는 되게 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가서 저기 가서 8시간 일을 해줬어요. 또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4시간밖에 안 해. 푸마시적으로는 서로 하면서 그 무게나 돈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요. 두레는 그런 관계를 없애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아마 지역운동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개념 아마 잘 잡고 가요. 개는 비슷한데 거기다 이제 금전적인 게 좀 붙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재밌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하여튼 그 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이 자본주의의 이윤과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 그래서 협동조합은요, 이게 개인한테 한 표를 주잖아요. 주식회사는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주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여기는 개인 사업자예요. 여기 일반 주식회사예요. 여기 협동조직이에요. 개인 사업자, 이렇게 뭐 저희 한살림 매장을 하니까 매장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럼 개인 사업자예요. 제가 이제 친환경 이렇게 매장을 운영을 해요. 1,0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물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제품, 원재료든 뭐가 되든 뭐. 그걸 받아와요. 그럼 그 값은 또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원재료 값을 최대한 낮추는 게 개인 사업자한테는 이득이 되겠죠. 자기 혼자 일한다고 하면. 근데 한 명을 또 뭐 종업원을 뒀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그 매장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하면 그 원재료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게 뭐 매장 운영비, 전기세 뭐 이런 거 내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건비 주고 남았어요. 뭐 200이 남았다. 그럼 200만 원 자기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200에 뭐 원재료 값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깎이겠죠. 갑자기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더워서 에어컨 많이 틀었더니 그럼 또 깎이겠죠. 하여튼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식회사는 같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서 고용된 사람이 있겠죠. 점장이 됐든 누가, 또 알바생이 됐든 누가 사람이 있겠죠. 똑같이 매장 운영하니까 전기세니 운영비니 여기 다 들겠죠. 원재료 값 그대로 나가겠죠. 여기도 어떻게 원재료 값을 낮추는 게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주식회사라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작은 주식회사는 주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죠.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죠, 대부분.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주식회사는 10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이 주식의 전체 천의 매출이고, 하여튼 뭐 자본이 여기는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에 51%를 갖고 있어요. 51만 원이죠. 나머지 9명이 49만 원을 갖고 있어요. 51% 갖고 있는 한 명이 결정하면 9명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법적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가 다 가져가면 돼요. 주식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그 이제 원재료 값이나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겠죠. 주식회사도 최대한 줄이겠죠. 이윤을 많이 가져가려면. 근데 하여튼 줄여서 여기 똑같이 200이라고 해요. 그럼 200을 가져가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가요? 이 51%가 한 사람이 200에 51을 가져가요. 그럼 100, 한 1만 원, 2만 원 가져가는 9명이 나눠 갖는 형태가 돼요. 여기에 이제 고용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원재료, 이거는 별 신경 안 써요. 뭐 최대한 낮게 주면 이윤이 많이 남는 형태니까, 그렇죠? 주식회사는 그렇게 가요. 개인보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윤이 가게끔 작동이 돼요. 협동조합은 여기도 똑같이 1,000만 원 매출인데 여기도 200만 원을 건져 이렇게 뭐 이윤으로 남긴다고 합시다. 똑같이. 뭐 협동조합에서 이윤보다는 잉여라는 말을 씁니다. 잉여. 이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한 200이 남아요. 그럼 저희 같이 협동조합에서 매장에서 일하는 매장 활동가나 점장이 있겠죠. 그럼 거기도 똑같이 주겠죠. 급여도 주고 운영비도 빼고 뭐 해요. 그리고 200이 남았어요. 이 200은 협동조합에서는 출자라고 해요. 출자한 조합원한테 이걸 나눠주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출자 배당이나 잉여금 배당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200을 우리끼리 나눠 갖지 말고 지금 보니까 이 명동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노숙인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총회 때 여기도 똑같이 10명이라고 합시다. 주식회사처럼. 10명이 출자를 했어요. 그럼 이 10명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200만 원 다 또는 그 중에 100만 원만
잉여 배당이나 출자 배당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렇게 쓰자라고 결정하면 돼요. 여기서는 주식회사처럼 한 명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10명이 자기 권한을 가져요. 개인 의사를. 그러니까 1인 1표예요. 여기 사람한테. 그럼 이 잉여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영리를. 기본법이 12월 달 발효가 되면 협동조합 중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곳도 생겨요. 근데 영리를 추구해봤자 그 협동조합이 사업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농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해요. 아마 이제 작은 농업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농촌지역에 생길 수도 있어요. 기본법을 가지고. 지금은 농협법으로는 못해요. 기본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주가 좀 복숭아 유명해졌어요. 치악산 복숭아가. 근데 그 복숭아 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꽉 잡고 있죠. 근데 치악산 기슭에 사는 다른 친환경 농업하는 5분들이 모여서 한 10명이든 5명 이상이면 되니까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배를 생산 관리 출하하려고 해요. 근데 이 농협 10분이 모인 치악산 그 친환경 협동조합은 이 복숭아를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게 좋은 거지만 그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가격이어야 돼. 예를 들면 시중에 친환경 복숭아가 하나에 1,000원 하는데 이분들이 2,000원씩 팔아요. 그럼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여기다가 무슨 명품에 럭셔리에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서 팔게 해요. 그럼 살 수도 있어요.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해서 경쟁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치악산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은 기본법에서 만들어지면 그런데 시장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바뀌어요.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재 그런 건 없어요. 다 우리 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니 반대가 아니라 다른 예로는 저희 같은 경우 생활협동조합. 지금 현재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요. 생활협동조합의 이 직거래는 우리 한살림 생산자와 우리 한살림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요. 직거래를. 그러니까 아까 이 만들어질 아까 친환경 복숭아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끼리 모여서 시장에다 내는 거예요. 시장에다 그냥 일반 시장에다가. 근데 지금의 한살림을 포함한 아이급 두레의 생활협동조합들은 일반 시장으로 물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한살림 생산자가 생산한 복숭아를 한살림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주는 거예요. 이걸 아름다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내부거래. 이게 내부거래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 그렇잖아요. 한살림 생산자가 여기 있고 한살림 생산 이게 한살림이에요. 한살림 생산자가 딴 데 안 내보내요. 내보낼 수도 있어요. 예. 뭐냐면 소비자가 다 소비를 못 해주면 복숭아 썩어서 버리느니 일반 시장 출하하면 돼요. 일반 시장 친환경 뭐 복숭아 기준에 맞춰서. 지금 거의 약정을 해요. 미리. 그냥 27년의 역사를 갖고 아까 85년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약정을 해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거의 다 그 안에서 해요. 부족하면 비슷한 조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남으면 시장 출하도 하지만 생산자 소비자들이 만나서 가격서부터 약정량을 맺어서 해와요. 우리들끼리 거래해요. 생협은. 이 지금까지는 생협이 존재해와서 커올 수 있는 건 우리끼리 I급도 I급 생산자, 두레도 두레 생산자,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끼리 내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외부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해 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배추, 김장철 배추가 그래요. 올해 좀 있으면 김장 많이 할 텐데 무조건 비쌉니다. 한살림이나 생협은 미리 약정을 맺어놔요. 포기당 한 1,600원, 1,800원. 그러니까 망 하나에 3개 들어가도 5,000원 내외예요. 시중은 하나에 5,000원 이상 할 거야 아마. 이미 늦었습니다. 한살림 가입해도 배추 못 받습니다. 배추 미리 약정으로 해서 저희는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농협은 아까 복숭아농협은 일반 시장 출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추구하면 시장에서 외면받으니까 망할 수가 있어요. 적정 가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숭아에 출자한 10명의 복숭아 생산자들이 적당한 자기 이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생활협동조합들은 이런 관계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들은 그러니까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존재하기 위한 어떤 결사의 뜻에 맞는 시장을 형성을 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지네들끼리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복숭아하는 이 협동조합이 여기다 납품하는 게 가장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일반 시장으로 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만의 협동조합적 내부 거래, 경축, 사회적 경제를 이룩하자. 저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사회적 경제. 그래서 생산, 가공, 소비, 유통, 1차 농축 수산물을 먹는 거, 가공하는 것. 근데 우리가 1차 농축 수산물 말고도 많은 공산품들도 필요해요. 이런 협동조합들이 다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하는 내부 거래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본주의 하에서 오로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1970년대 불황을 겪으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빈민의 도시라 불렸던 볼로냐는 이런 노력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다. 볼로냐에는 400개가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주민 2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에서 제공받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데 볼로냐의 임금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 임금보다 2배나 높다. 우리나라에도 인구 5명 중 1명이 협동조합 영향권에 있는 도시가 있다. 원주는 1960년대부터 협동조합이 생겨난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탄생지이다. 이곳에는 신협, 소비자 생협, 대학 생협, 문화 생협, 노인 생협, 의료 생협, 마이크로 크레딧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기업들, 워커스 컬렉티브라 불리는 소규모 노동자 협동조합 기업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뭉친 조직이거든요.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빈민층과 노숙인을 위한 누리협동조합과 갈거리협동조합이 있다. 이 조합은 빈민과 노숙인들에게 밥 주고 잠 재워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합원인 빈민과 노숙인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다. 갈거리협동조합이 작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그 울타리, 공동체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건 굉장한 거죠. 이분들은 가족도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어. 가족이 생긴 거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2006년에는 노인 생협도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노인 생협이다. 고령사회에서 우리 노인들이 사실 그 문제가 사실 많죠.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 가지고 좀 보람된 좀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졌어요. 노동자 협동조합 기업인 행복한 시루봉 떡공장도 여러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탄생했다.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와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놀랄 만큼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배우고 우리도 이제 그 안에 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좀 좋았던 기억이죠. 뭐. 저희가 만약에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없었다면 솔직히 벌써 문 닫았겠죠. 원주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에서 정치적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05년 3대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학교 급식 조례, 친환경 농업 지원 육성 조례, 보육 조례 제정을 이끌었으며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로컬 푸드를 통해 지역 식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냈다. 협동조합 운동은 원주 사람들에게 삶과 행복의 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을 하고 이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지향을 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탕에 깔리면은 충분히 삶의 만족감은 어떤 돈을 많이 가진 것 이상으로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롭지 않다. 지역에서 외롭지 않고 항상 주변에 나가면 나와 삶의 양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소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것에서 개인적인 만족감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